네, 이 전 시간에 이제 대리, 무권 대리에 대해서 특히 잘 보았고요.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은 이제 법률행위가 권리 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효력 요건에 대해서 쭉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효력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와 관련된 요건, 또 법률행위 내용과 관련된 요건, 또 의사표시와 관련된 요건, 또 대리인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제 뭐 현명이나 뭐 대리권, 대리권과 관련된 요건, 이런 요건들을 갖춰야 되는데요. 이런 요건들을 다 갖추게 되면은 이제 본래대로 권리 의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요건들 중에서요, 하나라도 흠결이 발생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완전하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일단 효력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취소하게 되면은 소급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될 수도 있죠. 따라서 어떠한 법률행위, 그러니까 법률행위의 요건을 조금이라도 흠결하게 되면 무효나 또는 이제 취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때 그 무효의 의미하고 이제 취소의 의미, 즉 무효와 취소의 의미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이제 취소를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61페이지 보시면 무효와 취소 해가지고요. 어떤 법률행위가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 이제 불완전한 이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거죠. 자, 이런 불완전한 법률행위가 됐을 때는 무효 또는 이제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쭉 보면은요, 먼저 당사자적인 요건이 있었고요, 일반적인 효력 요건 그러면은 법률행위 목적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와 관련된 요건이 있었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당사자와 관련돼서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권리능력이 없었을 때 먼저 권리능력이 없다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당사자가 없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리능력이 없으면은 그냥 법률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의사능력, 행위능력인데, 의사능력이 없으면 이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리고 행위능력이 이제 제한돼 있는 사람이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이제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되는 거죠. 또 법률행위 목적과 관련돼서는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하나라도 흠결이 생기게 되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죠. 또 의사표시와 관련돼서요, 의사표시가 불일치한 경우에서 비진입 표시가 됐을 때, 자, 비진입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은 그 비진입 표시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되죠. 또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가 되고요. 착오이한 의사표시는 이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죠. 또 사기 강박이한 의사표시도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법률행위 요건 중에 하나라도 흠결이 생기게 되면 이제 무효나 취소할 수 있다. 자, 우리가 대리에 있어서는 이제 무권 대리가 되면 이것도 이제 무효가 되지만 그 무효는 이제 유동적인 상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취소 사유, 무효 사유들을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죠. 자, 넘기시면은요, 이제 문제, 무효와 취소를 비교해 놓은 곳이 있는데요. 자, 이거 무효와 취소의 비교는요, 무효의 의미를 알고 취소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이것을 뭐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나중에 다 한 다음에 다시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기본 강의 시간에는 이제 다시 하게 되겠죠. 양가를 2번 보시면 무효와 취소의 공통점, 이건 우리가 했던 거죠. 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요, 일단 유효합니다. 유효하니까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죠. 그런데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효과는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죠. 처음부터 아무런 효과가 없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하지만 취소하게 되면은 그건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효과는 동일하게 되겠죠. 그래서 취소하면 결국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효과는 어땠습니까? 효과는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었고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을 이미 이행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부당이득, 이행할 필요 없는 걸 이행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때 부당이득 반환과 관련돼서 우리가 앞에서 잠깐 보았죠. 103조, 즉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됐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불법원인 급여라고 해서 반환 청구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죠. 그래서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효과는 동일하게 됩니다.
자, 무효와 취소 이 중에는요, 어떤 행위가요, 무효 원인과 취소 원인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죠. 10살 먹은, 10세 먹은, 그러니까 의사 능력도 없는 10세 먹은 애가 이제 법률행위를 했을 때죠.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의사 능력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 사유가 되면서 동시에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이 모두 이렇게 행위 능력이 제한됐을 때 다 흠결이 있었을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는 이 10세 먹은 자는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 취소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와 취소가 경합된다. 서로 비지하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논리적으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무효인 행위는요, 처음부터 이건 무효인 행위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겠죠. 취소라고 하는 것은 일단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고 취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인 행위를 취소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무효인 행위라고 하더라도요, 어떤 행위는 존재했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게 무효 사유하고 취소 사유가 함께 있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취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통설과 판례예요. 그러니까 무효 사유에 대해서도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논리적으로는 안 되지만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취급을 한다는 거죠. 자, 먼저 무효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무효의 의의 보시면요, 무효는 법률행위 한 때로부터 처음부터 아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무효가 됩니다. 취소는 일단 유효한 것인데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양가리고 무효의 효과는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률행위에 대한 효과가 아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겁니다. 이 법률행위가. 그러니까 법률행위에 따른 어떠한 권리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행 전에는 서로 이행할 필요 없고요. 이행 이후에는 이행할 필요 없는 걸 이행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물론 다만 해가지고 불법원인급여, 불법원인급여라는 것은 이제 103조 반사회적 행위를 통해서 급부가 이루어졌다면 이런 거는 이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외에 해당되는 거죠. 자, 무효의 종류에는요, 양가를 보시면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였는데 무효는 원칙적으로 절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라는 것은요, 무효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무효, 그러면 절대적 무효예요. 그래서 무효는 원칙적으로 절대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요, 자, 우리가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예요. 갑과 을이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통정허위 표시이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등기도 무효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된 걸 이용해가지고 병에게 처분하게 되면 이 병이 선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갑을 사이에 이 무효를 어떻게 돼요?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이 무효인 행위가 유효로 취급이 된다는 거죠. 유효로. 따라서 이렇게 무효는 무효이지만 때로는 일정한 자에게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무효. 그러니까 일정한 자에게는 유효가 될 수도 있는 무효. 이런 것들을 상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효는 다 어떻게 돼요? 절대적 무효이지만 이렇게 의사표시와 관련된 무효예요. 즉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가 됐다랄지 또는 비진입 표시를 했는데 그 상대방의 악의 과실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비진입 표시가 무효가 되겠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자, 이런 무효는 어떻습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 무효가 됩니다. 이 두 개를 제외하고는요, 다 이제 절대적 무효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무효는 밑에 보시면 당연 무효가 있고 재판상 무효가 있는데요. 이 당연 무효라는 것은 처음부터가 그 무효를요, 법을 소로서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인 겁니다. 그래서 뭐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됐으면요,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그냥 무효를 주장하면 되는 것이지 법원에 무효의 재판을 받아야만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당연 무효예요.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는 당연 무효가 원칙이에요. 그러나 일정한 무효는요, 법원을 통해서 이건 무효다라고 판결을 받아야만 무효가 되는 무효가 있어요. 즉 재판상 무효 확인을 통해서만 무효가 되는 무효. 이것을 재판상 무효라고 하는데 이 재판상 무효는 극히 예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민법에는 없습니다. 상법. 그러니까 워낙 다양하게 여러 사람과 거래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 법률관계를 획일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무효냐 유효냐를 정확히 좀 정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재판으로서 판결로서 이건 무효다 라고 해야 무효가 되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민법에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깊이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우리 민법에 있는 내용들은 다 당연무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은 이제 확정적 무효가 있고 유동적 무효가 있는데, 이 무효는 원칙적으로 확정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무효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그러니까 무권 대리행위는 어떻습니까? 일단 무효이긴 하지만은 추인을 통해서 확정적 유효가 될 수도 있었죠. 그래서 무효가 때로는 유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죠. 이런 유동적 무효는 극히 예외적인 현상이고요. 원칙적으로는 확정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법 조문이 있으니까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 첫 번째가 일부 무효죠. 자, 무효 원인이요. 법률 얘기를 했는데 일부에만 무효 원인이 있는 경우예요. 이것을 일부 무효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요. 계약을 하는데요. 자, 어떤 토지 위에요. 토지 위에.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토지와 건물을 모두 갑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을이라는 사람한테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팝니다. 자, 토지를 X라고 하고요. 건물을 Y라고 하고 토지를 X라고 하죠. X라고 하죠.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요. X, Y 두 개의 물건에 대해서 뭐 토지 10억, 건물 10억 해서 20억에 이제 사고 파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문제는 둘 다 이제, 그러니까 요 X, Y가 이제 둘 계약을 했는데요. 이럴 수가 있어요. 토지는요, 일정한 구역의 토지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가지고요, 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이게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는. 그래서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행위를 할 수 있는 요런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가 없이 거래행위를 하게 되면요, 토지의 거래는 무효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거래행위를 했는데요. X는요, 무효가 됐어요. 토지거래 허가를 못 받아가지고 무효가 됐습니다. 두 개 중에 거래행위를 했는데. 그런데 건물은 토지거래 허가,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요. Y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래서 유효가 됐습니다. 유효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법률행위를 하나로서 일체가 되도록, 하나로서 일체로서 계약을 했는데, 일부는 무효이고, 일부는 유효이고, 이렇게 되는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전부를 유효로 볼 것인가, 전부를 무효로 볼 것인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아니면은 무효인 부분은 무효고 유효인 부분은 여전히 유효로 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일부 무효입니다. 일부만, 법률행위의 일부만 무효가 됐을 때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을의 입장에서. 자,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데 건물은 유효하기 때문에 그러면 건물값이라도 달라라고 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는 무효이기 때문에 뭐 토지는 뭐 팔 수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갑이 건물값이라도 달라라고 합니다. 자, 을의 입장에서는요,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샀는데 건물만 소유권을 취득하고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 사람 어떻습니까? 뭔가 좀 불안하죠? 불안정한 지위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을이라는 사람한테 야, 토지가 10억이고 건물이 10억이니까 10억이라도 달라 그러면은 을이라는 사람이 그래 알았어. 건물만 소유하고 두고 10억만 줘야 되느냐. 즉 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지위에 있게 되는 거죠. 일부만 취득하게 됐을 때는. 따라서 우리 민법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 효과예요. 일부 무효가 됐을 때. 자, 먼저. 갑과 을이야. 처음부터 이런 계약을 했다고 해보죠. 만약에 토지는 허가가 안 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토지가 허가가 안 나면은 건물이라도 사고 팔기로 약속을 했어요. 건물만 사고 팔기로. 그럼 어떻습니까? 토지가 무효가 됐으니까 을은 건물의 소유권 취득하고 10억 줘야 되겠죠. 이게 무효가 되면은 건물만 사고 팔기로 했으니까요.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건물이 만약에 무효가 되면 토지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이것이 무효가 되면 건물도 없었던 곳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당사자 처음부터 하나라도 이게 만약 무효가 되면 건물도 사고 팔지 않은 곳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당사자가 약정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약정을 했으면요. 그러면 그 약정대로 가면 되겠죠.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대로 가면 됩니다. 사적 자치 원칙상 약정대로 그냥 해결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를 무효로 하기로 했으면요. 이게 무효가 되면 전부를 무효로 하기로 했으면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이고, 아니면 이게 무효가 된다고, 토지가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건물만이라도 사고 팔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X는 무효가 돼도 Y는 여전히 유효가 돼서 10억 줘야 되겠죠. 그래서 약정이 있으면 그냥 약정대로 갑니다. 약정. 근데 문제는 이제 약정이 없을 경우죠. 당사자 간에 약정이 없을 때. 이런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약정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법에 이제 규정, 보충 규정이 적용되는 거죠. 법에 보충하는 이제 규정. 그러니까 법에 있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률이 적용되는 거죠. 자, 약정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을 다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일부 무효에 관한 민법 규정은 이제 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다르게 당사자가 약정을 할 수가 있고 약정을 하면 약정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임의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 민법 규정에는 일반적으로요. 원칙은 일부를 전부 다 살려고 했는 사람이 일부만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머지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은 상대방에게 이제 불안정한 지위를 주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요.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 전부를 무효로 한다. 따라서요. 비록 Y가 유효라고 하더라도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 그래서 갑은 을한테 둘 다 넘길 필요 없고 한 푼도 달라고 하지 못하는 거죠. 을도 한 푼도 줄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나 예외적으로요. 비록 당사자가 예외적으로 비록 당사자가 약정을 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일부가 무효라는 것을 알았다라면 만약에 무효가 될 것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아마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그러니까 알았더라면은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계약을 했을 것이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굳이 이것까지 무효를 할 필요는 없겠죠. 만약에 전부무효로 원칙적으로 계속 가면 이것을 전부무효로 한 다음에 갑이 따로 어떻습니까? Y에 대해서 또 계약을 하라는 소리니까요. 그래서 당사자가 비록 약정이 없었어요. Y만 사고 팔고자 하는 구체적인 현실적인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무효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아마 건물만이라도 사고 팔았을 것이다. 갑도 건물만이라도 팔 생각이 있었고 을도 건물만이라도 살 생각이 있었다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는 여전히 나머지가 일부 무효가 되면 그 일부는 무효가 되지만은 나머지는 유효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가정적 의사에서 결정되는 거죠. 실제적 의사가 있었으면요. 실제적 의사에 따르는 것이고요. 실제 의사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법의 보충 규정에서 전부 무효로 보는 게 원칙이지만은 가정적 의사 만약에 알았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일부가 무효라는 걸 알았으면은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유효로 하고자 하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은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일부 무효에 관한 법률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법 규정만 좀 보시면 돼요. 137조 보시면은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즉 무효 부분이 없었을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그 가정적 의사가 인정이 된다면은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봅니다. 그러니까 건물 10억 주고 건물만 이제 취득하면 되는 것이죠. 자, 요 내용에 밑에 그 내용이 있고요. 방가로 3번 보시면요. 일부 취소도 유추 적용된다라는 것은 또 취소 파트에서 나오는데요. 만약에 이게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요. 갑이라는 사람이 무효 사유가 아니라 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요. 하나는 취소 사유가 있는데 하나는 취소 사유가 없을 때. 그러면 일부에만 취소할 수 있느냐예요.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일부 취소는 법의 규정은 없어요. 그러나 일부 취소도 당연히 당사자가 약정이 있으면은 일부만 취소할 수가 있겠죠. 일부만 취소할 수 있다라고 계약을 했으면 일부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약정이 없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일부 무효에 관한 규정이 보충적으로 이 경우에도 유추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요. 일부만 취소하게 되면 전부가 취소가 돼버립니다. 그러나 일부만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를 당하는 상대방 또 취소하는 자 이 사람들이 일부만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만 취소하고 나머지는 취소하지 않고 일부만 취소할 수 있다라고 일부만 취소를 인정하는 어떤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굳이 전부를 취소된 것으로 볼 필요는 없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일부만 취소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일부 무효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4 보시면은요, 이제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무효행위 전환은 우리가 요거 보죠. 자,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X 물건을 10억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법률행위에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X 물건이요. 시가가 한 100억 정도 되는 겁니다. 100억 정도 되는 것인데 을이 갑의 궁박경솔 무경험을 이용해가지고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했어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것은 이제 무효가 되는 거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니까 이 법률행위가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시가 차이가 이렇게 현저하게 나야 되고, 두 번째 요건은 뭡니까? 의리갑의 이제 주관적 요건으로서 궁박경설 무경험을 이용했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궁박경설 무경험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어쩔 수가 없는데, 시가 차이가 이제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죠. 9배, 90억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계약은요, 되도록 무효나 취소가 돼버리면 거래 안전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계약은 되도록이면은 당사자의 의사가 실제적 의사가 있으면 실제적 의사에 의해서, 가정적 의사가 있으면 가정적 의사에 의해서 되도록이면은 유효로 두는 것이 거래 안전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요. 만약에 실제적 의사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요, 이거 100억짜리 10억 원에 팔았으니까 이것은 무효를 주장했지만은, 갑이요 한 시가가 100억 정도 되면은요 110억이 되기도 하고 90억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갑이 만약에 이것을 90억, 그러니까 100억이 아니라요, 100억이 아니라가 90억 정도였으면은 갑이 팔 의향이 있고요, 을도 90억 정도까지는 살 의향이 있다라고 했을 때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100억으로는 무효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그런데 100억으로는 무효이지만, 아니죠. 그러니까 10억으로 계약을 했죠. 10억으로 계약한 게 무효죠. 10억으로. 그러니까 객관적 요건이 이제 현저한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90억 정도라면은 어떻습니까? 갑도 팔 의향이 있고 을도 살 생각이 있다라고 했을 때요. 자, 100억하고 90억 정도 되면은 현저한 불균형은 아닌 거죠. 시가가 차이가 이렇게 10억에도 크긴 합니다만, 이렇게 시가가 큰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시가가 어떻게 돼요?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그래서 90억 정도면은 갑도 팔 생각이 있었고, 을도 90억까지는 줄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더 이상 어떻게 돼요? 시가 차이, 객관적 요건이 따라 빠져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안 돼버리게 되는 거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그러니까 원래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지만은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를요, 이렇게 유효가 되는 그 내용, 법률행위 내용을 전환을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전환. 계약의 내용을 전환시켜줌으로써 어떻게 돼요? 불공정한 법률의 요건을 해소만 된다면 이것은 이렇게 해서 유효로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계약서 그냥 무효로 둘 것이 아니라, 갑도 90억에는 팔 생각이 있고 을도 90억까지는 줄 용의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럼 이건 무효가 되기 때문에 90억에 다시 계약을 하라고 할 필요가 없이요. 다시 계약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전환을 시켜서 90억으로 어떻게 돼요? 그 계약을 인정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을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효행위가 원래는 무효행위였지만 이렇게 전환을 해가지고 무효 원인이 사라지게 되면은 유효로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무효행위 전환 법 조문만 좀 보도록 하죠. 자, 138조 보시면은 무효인 법률행위. 자, 이 자체는 무효인 법률행위입니다. 무효의 요건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은, 만약 이것이 10억에서 무효라는 걸 알았더라면은 90억에는 팔 생각이 없고 이 사람도 90억까지는 줄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된다면 그 유효가 되는 법률행위로 전환시켜가지고 그 유효하게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인정될 때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즉 요 법률행위는 X 물건 10억 원에 대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지만은 X 물건 90억에 대한 법률행위는 유효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환을 시켜서요, 유효하게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90억, X 물건 90억에 대한 법률행위로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전환시켜준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무효행위 전환 이론입니다. 자, 무효행위 전환이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효행위가 전환되면은 기존 행위는 무효이지만 전환된 법률행위로서 이제 유효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개념만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5는 이제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내용인데요. 무효행위의 추인. 자, 무효행위 추인은 이런 걸 말합니다. 자, 갑과 을이요. 통정 허위 표시로요. X 물건 10억 원에 매매하는 것처럼 했어요. 그러니까 강제 집행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요. 실제로 매매하지도 않았지만 통정 허위 표시 서로 짜고 매매하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까지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통정 허위 표시에서 이루어진 매매는 이제 가장 매매가 되겠죠.
가장 매매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도 당연히 무효가 되고요.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매매를 언제 했냐면은 3월 1일 날 매매를 했다라고 하죠. 3월 1일 날. 이 매매는 이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을은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요, 이제 가장 매매를 통해서 돈도 주지 않고 그냥 지금 살고 있어요. 매매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살다 보니까요, 괜찮거든요. 그래서 4월 1일 날요, 4월 1일 날, 을이 말합니다, 갑한테. 야, 너 진짜로 나한테 안 팔겠냐라고 하는 거죠. 진짜로 안 팔겠느냐. 그랬더니 갑이라는 사람이, 너 진짜로 10억에 살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내가 진짜로 10억에 살게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때는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져요. 매매가.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진 거죠. 자, 이때는 가장 매매했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 매매는 어떻습니까? 유효하게 되겠죠. 그런데 다시 매매를 하게 되면 이 매매는 유효한데요. 이미 매매 계약은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있었잖아요. 매매 계약. 매매 계약서도 다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걸 무효로 두고 새롭게 매매 계약을 할 필요 없이 어떻습니까? 요 가장 매매, 기존의 가장 매매, 요걸 어떻게 돼요? 추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추인. 유효로 하는 추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추인. 간단하게. 다시 매매 계약을 할 필요 없이 이 추인을 통해서 마치 매매 계약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차피 동일한 것이죠. 매매를 하나 이 매매를 추인하는 것이나요. 그래서 무효행위를 추인을 하게 되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추인을 하게 되면 새로운 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법률행위 대신에 추인을 통해서 새로운 법률행위를 대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무효행위 추인입니다. 그런데 무효행위는 요거 보셔야 돼요. 자, 무효행위는요,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무효행위를 추인한다고 해서, 이거 무효죠. 무효행위를 추인한다고 해서요, 무효가 유효가 되는 건 아닌 거죠. 무효행위는요, 무효행위를, 그래, 추인한다. 그럼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여전히 무효가 되겠죠. 그래서 무효행위는 추인하여도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요, 무효라는 걸 알면서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법률행위, 그러니까 유효인 법률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유효인 법률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이 무효행위를 추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는 것 대신에 간단하게 추인의 방법으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추인은요, 과거 무효행위를 추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행위로서의 새로운 법률행위로서의 추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139조 보시면요, 무효인 법률행위는요, 무효인 걸 추인해봤자 여전히 무효가 되겠죠. 그래서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새롭게 법률행위를 했을 때요, 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의 어떤 추인을 했을 때 이것은 더 이상 무효 원인이 없기 때문에 이건 유효하잖아요. 따라서 알고서 추인할 때는요, 이 추인은 과거의 무효행위의 추인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행위로서의 추인으로서 그런 추인은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법률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하게 되면 이것은 새로운 법률행위로 취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따라서 추인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매매행위는요,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새로운 법률행위로 추인이기 때문에 추인을 하게 되면 과거의 행위가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유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추인으로서의 추인의 효력은요, 소급표가 없습니다. 이때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추인을 하게 되면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법률행위로 취급한다라는 거죠. 무효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효행위 추인도 인정을 합니다. 밑에 양가로 3번에 관련 문제 있는데 이것은 안 보셔도 되고, 양가로 2번에요, 추인에 제한해가지고요. 자, 무효인 행위를 추인했을 때요, 반사회적 행위는 추인하여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반사회적 행위가 되겠죠. 여기서는 이 매매가 이때 유효되는 것은 이때는 통정허위 표시니까 무효가 됐어요. 그러나 이 행위는 더 이상 통정허위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법률행위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이 추인이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법률행위로서의 유효 요건을 다 갖추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새로운 법률행위로서의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추인해봤자 여전히 무효가 되겠죠. 즉, 그래서 반사회적 행위는요, 추인하여도 여전히 반사회적 행위가 되기 때문에 반사회적 행위는 추인하여도 아무런 효력이 없고요. 강행규정 위반이요, 추인했다고 해서 이것이 강행규정 위반이 안 되는 게 아닌 것이죠. 여전히 무효가 되는 거고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추인해도 여전히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이 X 부동산이요. 100억짜리예요. 100억짜리. 근데 10억을 샀어요. 그러면은 이 X 물건을 10억 원으로 산 행위를요. 다시 또 추인을 했습니다. 추인을 해도 여전히 X 물건 10억 원으로 추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따라서 무효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은 추인해봤자 여전히 무효가 되겠죠. 따라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나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강행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여전히 무효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 좀 지나가면서 구별을 하시면은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여전히 무효입니다. 그러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이건 인정되죠. 전환은 인정이 되는 거죠. 10억을 90억으로 전환을 시키면은 그때는 유효가 되겠죠. 그러나 10억 원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추인해봤자 여전히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 또는 강행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여전히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무효는 무효와 관련된 내용이요. 한 3가지 정도. 일부 무효, 무효행위 전환, 그 다음에 무효행위 추인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무효는 한 이 정도 보시고요. 이제 취소를 좀 보죠. 취소. 자, 취소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단 유효한 행위입니다. 일단 유효한 행위를 취소를 하면은 그때 비로소 이제 무효가 된다는 것이죠.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취소의 원인은요, 어디 나왔습니까? 자,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그 다음에 뭐예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것이 이제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되는 거죠. 자, 보면은요, 양가로 1번 보시면 취소에 의해가지고요. 취소는 어떻습니까? 일단 유효하고, 취소를 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무효가 되기 때문에, 유동적 유효 상태가 있는 거죠. 자, 취소의 원인은요, 우리가 앞에서 방금 설명을 했고요. 자, 취소권을 행사할 때는 상대방의 승낙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취소권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동의받을 필요 없고, 그래서 유효했던 행위를 무효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권리관계를 일방적 의사로 변동시켜버리는 거죠. 이렇게 권리관계를 일방적 의사에서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성권, 그래서 취소권은 형성권에 해당돼요. 자, 취소는 취소를 해야만이 유동적 유효 상태가 이제 확정적으로 이제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취소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과연 취소할 수 있느냐? 아무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과연 취소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취소권자가 나오게 되겠죠. 취소를 해야만이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취소권자가 먼저 나옵니다. 자, 먼저 그래서 누가 취소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취소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취소권자가 취소를 해야 돼요. 자, 취소권자는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그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를 말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자, 제한 능력자도요, 단독으로 취소는 가능합니다. 취소할 때 법정 동의는 동의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취소는 없었던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동의 없이 취소권자 스스로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고요. 또는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라는 자가 취소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대리인이요, 대리. 그러니까 취소권을 이제 대리하게 되면, 그러니까 취소권이라는 대리권을, 그러니까 취소권에 대한 대리권을 다시 부여받으면 그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겠죠. 어떤 법률행위를 했을 때요,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했을 때 취소권도 당연히 대리인에게 가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모든 부수요 효과는 본인에게 갑니다. 그래서 본인으로부터 다시 또 취소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받으면 그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법정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었죠. 그래서 대리인 취소할 수 있고요. 또는 그 승계인이라는 것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한 자가, 그러니까 사기나 강박에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취소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사망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상속인이 이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계인도 취소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 사기, 강박,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한 자, 승계인,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어요. 딱 이 사람들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만. 자, 그러면은 취소는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그 상대방이 있겠죠. 상대방. 누구에게 해야 되냐?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합니다. 상대방. 자, 상대방은 자시와 법률행위를 했던 바로 그 상대방에게 취소를 합니다. 그 상대방, 법률행위를 했던.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행위를 했던 바로 그 상대방에게 취소를 하는 거예요. 자, 갑과 을이요. 이렇게 보죠. 갑과 을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을의 사기에 의해서 법률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등기를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취소를 할 수가 있겠죠. 취소할 수가 있는데요.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 앞으로 등기되는 걸 이용해가지고 병한테 팔았습니다. 자, 병이 선이면 어떻습니까? 이 취소를 주장하지를 못하는 거죠. 병에 대해서는. 그러나 당사자에게는 취소할 수가 있어요. 당사자에는. 그러나 제3자 병에게는 취소를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했죠. 선의 제3자에게는. 근데 만약에 병이요. 악이면 어떻습니까? 악이면은 그 취소를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취소를 할 때요. 지금 물건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병이 지금 등기돼가지고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률행위를 취소를 하려고 할 때요. 취소를 할 때. 자, 병한테 취소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을에게 취소를 해야 되느냐? 그게 있어서요. 그게 있어서. 병은 자기와 법률행위를 했던 사람이 아니죠. 지금 취소는 뭘 취소하는 겁니까? 이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률행위를 했던 상대방, 을에 대해서만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을을 상대로, 즉 법률행위를 했던 바로 그 상대방을 그자를 상대방으로 취소하는 것이지 그자로부터 물건을 다시 취득한 전득자 이런 사람을 상대로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법률행위를 했던 바로 그 상대방에게 취소를 해야 됩니다. 자, 취소를 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 같은 거 필요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일방적 의사로, 그러니까 승낙 같은 거 필요 없이 일방적 의사로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방적 의사로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취소권을 이제 형성권이 되는 거죠. 형성권. 단독행위가 되는 거죠. 일방적 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승낙 필요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단독행위가 되고 그러나 상대방은 있기 때문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취소의 방법은 자 142조 보시면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이요. 법률행위 직접 상대방을 말합니다. 요 사람이요. 그 상대방을 이제 상대로 한다는 거죠.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다. 그러니까 전득자는 해당이 안 되고요. 가로에 있는 내용은요, 제가 집어넣은 것이 법에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는 거죠. 이때 의사표시는 이제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게 취소 요건이에요. 일정한 취소권자가 그 법률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일정한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은 그 효과로서요. 이제 취소 효과가 발생하겠죠. 취소 효과로서 이제 취소 효과가 되겠죠. 그 효과로서 법률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확정적으로 이제 유동적인 유효 상태에 있었죠. 일단은 유효하니까요. 유동적이지만 유효인 상태에 있었던 것이 이제는 확정적으로 이제 무효가 되는 거죠. 확정적 무효도요. 소급해서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처음부터 무효가 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따라서 그 효과는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무효였던 그 무효의 효과와 동일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141조 보시면은요, 오른쪽에 취소 효과는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무효가 되면은 우리가 앞에서 했죠.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행하기 전에 취소를 해버렸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미 이행을 한 후에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했으면 이제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기겠죠.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됩니다. 이건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을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 반환 범위와 관련해서 우리 민법 총칙에는 안 나옵니다. 반환 범위와 관련돼서요. 만약에 부당이득을 얻은 사람이 선의자였을 경우에는요. 그 부당이득은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실종선고에서 잠깐 설명했던 내용 같은데요. 현존이익. 그러나 악의자였을 때요. 부당이득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부당이득을 취득했을 때는요. 이 사람이 얻은 이득 전부와 플러스해서 이자와 플러스해서 손해 있으면 손해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악의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반환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취소했을 때, 자, 제한 능력자가 취소를 하게 되면은요, 취소하게 되면은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 없지만 이행 후에는 이제 부당이득 반환을 하게 되는데, 이때 만약에 제한 능력자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자기가 제한 능력자라는 걸 알죠. 미성년자라는 걸 알고 거래를 했기 때문에요. 그 사람 반환할 때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도 어떻습니까? 상대방도 악이었으면 전부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은 자기도 전부, 이자, 손해까지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러니까는 제한 능력자가 굉장히 큰 손해가, 그러니까 취소를 하게 되면 전부 다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제한 능력자가 취소를 하고 싶어도 취소를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선이건 악이건 간에 항상 현존익만 반환하도록 해요. 그래야 제한 능력자가 자유롭게 취소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의사무능력에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선이건 악이건 가리지 않고 항상 현존이익만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은 옆에 있죠. 그래서 다만 해가지고 법정 보시면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제한 능력자는 현존이익만 상환하면 된다라는 거죠. 된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취소를 했을 때 취소 요건 세 가지. 취소권자, 상대방, 방법 보았고요. 그 효과로서는 확정적 무효가 돼서 그 효과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배웠습니다. 그런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있어서요. 취소를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를 할 때요.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를 하지 않고 추인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추인을. 그래서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이 추인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미성년자가 자기가 능력자가 된 이후에 취소하지 않고 추인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취소하지 않겠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취소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추인입니다. 자, 추인은요, 결국 취소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취소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됩니다.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기 때문에 이것도 자신의 의사에서 권리를 포기하기 때문에 이것도 법률행위입니다. 근데 법률행위인데요. 추인할 때 상대방이 승낙받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있긴 하지만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됩니다. 자, 밑에는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 있는데요. 자, 추인에 있어서는 이제 추인의 요건이 또 나와야 되겠죠. 누구나 다 추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먼저요. 자,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추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취소권자가 추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할 수도 없는 사람이 추인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추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서 다 추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고 나서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이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추인도 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결국 미성년자가 어떻습니까? 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자,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를 못합니다. 그러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고 나서 스스로 추인도 할 수 있으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따라서 취소권자가 다 추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취소권자가 취소 원인이 종료된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자기가 능력자가 됐을 때요. 자, 능력자가 됐으면 이제 추인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자가 된 이후에만 추인할 수 있고요.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은 사기 강박으로부터 벗어난 이후에 추인을 할 수 있는 거지 여전히 강박 상태에서 추인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취소 원인이 종료된 이후에만 추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취소 원인이 종료된 취소권자, 이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추인권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추인은 추인권자가 할 수 있는데 추인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취소권자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취소 원인이 종료된 이후에 취소권자만 추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취소 원인이 종료된 취소권자를 우리는 추인권자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추인할 수 있는 사람은요, 다 취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서 다 추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으로서요. 자, 추인권자가. 이것은 취소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기 때문에요.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취소권이 있다는 사실을, 취소권 존재를 이제 인식을 해야 되겠죠. 이것도 법률행위라고 했죠. 그러니까 권리는요,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권리를 알아야 포기도 의미가 있는 거죠. 알고서 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취소권이 있다는 걸 알면서 포기를 해야 취소권에 포기가 되는 것이 취소권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포기해봤자 이것은 포기의 효과가 발생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취소권이 존재한다는 걸 인식하고서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의사표시가 필요하겠죠. 추인의 의사표시. 자, 의사표시는 이게 단독의 의사표시가 되겠죠. 상대방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고요.
자, 그래서요, 143조 보시면은, 자, 1 보시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140조, 즉,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자, 이 요건을 다 갖추면은요, 이제 추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추인의 요건을 다 갖춰서 추인이 이루어지면은요, 그 효과는 취소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는 거죠. 확정적으로 유효가 됐기 때문에요. 더 이상 어떻게 돼요? 취소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확정적 유효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한다. 확정적 유효가 됐기 때문이죠. 자, 2 보시면요. 취소의 상대방은 추인의 상대방은 취소할 때 그 상대방에게 추인을 해야 되겠죠. 취소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취소하지 않겠다. 추인을 하는 거죠. 자, 추인의 요건으로요. 동그라미 1번 모양. 추인은 취소 원인이 종료된 후에만 해야 된다. 원인 종료 전에는 추인해봤자 추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취소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 추인은 추인권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2항 보시면요. 법정 대리인이 추인할 때요. 자, 취소 원인이 종료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예외적으로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했을 때요. 그러면 제한 능력자는 스스로 취소할 수 있어도 추인은 못합니다. 그러면 아직 제한 능력자가 성년자가 되기 전에요. 성년자가 되기 전에도 어떻습니까? 법정 대리인은 어떻게 돼요? 추인할 수가 있는 거죠. 법정 대리인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아직 제한 능력 상태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 종료 전이라고 하더라도 법정 대리는 추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요, 우리가 방금 설명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추인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자,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취소권이 존재한다는 걸 인식하면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해야만이 추인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취소권이 있다는 걸 알면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요, 법률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요, 법에서 규정해 놓은 일정한 사유, 그러니까 법에서 정해 놓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게 됩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미성년자였어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했습니다. 법률행위를 하고요. 법정 대리인이 A가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있었는데, 자, 물건을 사가지고 을이라는 사람이 법정 대리인한테 송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송부했더니 법정 대리인이 봤어요. 이 사람이 법정 대리인이 수령을 합니다. 수령을 할 때요, 뭔가 말을 했어야 돼요.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 대기 아들이 샀습니다. 라고 하니까는 A라는 사람이, 얘는 미성년자인데 내가 좀 알아보고 연락을 드릴게요. 라고 하게 되면은요, 나중에라도 알아봤더니 자초지종을 알고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요, 아무런 말 없이 그냥 수령을 했습니다. 아무런 말 없이 수령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묵시적으로 추인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아무 말이 없이 추인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취소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요, 네 번째, 일정한 법정 사유가 발생을 했어요. 수령을 했다 그랬죠.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이의 보류가 없이 만약에 이의를 보류했을 때는 여전히 취소할 수 있지만, 아무런 이의 보류 없이 일정한 법에서 규정해 놓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비록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추인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라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저기 3번하고 4번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추인한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자, 법에서 규정내용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추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추인의 의사표시가 없이도 추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추인을요, 법정 추인이라고 합니다. 법정 추인. 자, 그러면 법정 추인의 요건은요, 법에서 정해놓은 사유가 이의 보류 없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추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요, 갑이 을한테 물건을 샀는데 이것이 갑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갑이 수령을 했어요.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을 했습니다. 자기가 샀으니까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을 했겠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법률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수령했을 경우에는 법정 추인이 돼가지고 추인한 것으로 똑같이 취급해서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법률행위를 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겠죠. 따라서요, 추인을 할 수 있는 법정 대리인이 받았는데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을 때, 이럴 때만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법정 추인도요, 이 3번하고 4번, 일반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추인, 3번, 4번, 이 요건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정한 사유가 이의보류 없이 발생하면 의사표시 없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취급하는데, 다만 이런 법정 사유가 누구에 의해서 발생해야 되느냐? 추인권자에 의해서 발생을 해야 됩니다. 추인권자. 추인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행위를 해봤자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니까요. 따라서 추인권에 관한 요건, 요 내용은 다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즉 1번 취소권자가 2번 취소권이 종료된 이후에 이 추인권자에 의해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다는 거죠. 이의보류 없이. 이러면은 추인의 의사표시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추인한 것으로 취급하겠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 추인하고 취급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효과는요, 일반적인 추인하고 동일합니다. 다만 추인의 발생 원인이 법률의 규정에서 발생하느냐 아니면 의사표시에서 발생하느냐, 요 차이일 뿐인 것이고요. 그 효과는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145조 보시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제의 규정에 의해서 추인할 수 있는 후에요. 자, 추인할 수 있는 후입니다. 그래서 취소권자가 취소권이 종료된 다음에만 가능한 거예요. 이후에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6개의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6개의 사유가 이의를 보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이의 보류 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추인한 것으로 취급하겠다는 거죠. 읽어보시면요, 2랑 보시면, 2로 보시면 전부나 일부의 이행이요. 자, A라는 사람이요, 법정 대리인이 추인할 수 있는 사람이 이행을 했어요. 이행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취소하면 이행을 안 해도 되는데, 이행을 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취소하지 않겠다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추인한 걸로 봅니다. 우리 법에서는 단순히 이행을 했을 때만 돼 있는데요. 이렇게 수령을 했을 때요. 이의보류 없이 수령을 했을 때도 법정 추인이 된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추인한 것으로. 그래서 1호부터 6호까지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요, 더 깊이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법정 추인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정도로만 보시고, 구체적인 법정 추인 사유, 그 법정 사유, 여기 내용들은 우리가 나중에 기본 강의 시간에 좀 자세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법정 추인이라는 것의 이제 개념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읽고만 넘어갈게요. 그 69페이지 보시면요. 그러면 이 취소권은 과연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느냐죠? 언제까지 취소권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냥 법 조문만 좀 보시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빨리 도래한 날, 그때 이제 취소권을 소멸해요. 그러니까 17세의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했을 때요. 자, 그러면 17세 때 법률행위를 했기 때문에 법률행위를 한 때로부터 10년 이후니까 27세까지 이 사람은 취소하면 된다는 거죠. 이때까지만 취소하면 되는데, 또 하나 앞에 있는 게 있었죠. 추인할 수 있을 때로부터 3년이에요. 자,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됐으니까 성년자가 되면 그때부터는 추인할 수가 있는 거죠. 법정 대리인도 사라질 것이고요. 성년자가 되면 추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미성년자는 19세가 되면 성년자가 되겠죠. 성년자가 됐으니까 취소권이 종료됐고요. 그러면 바로 이제 추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19세부터 3년이니까 어떻습니까? 22세까지 어떻게 돼요? 22세. 추인할 수 있을 때로부터 3년 그러면 22세가 되겠죠. 이때까지 취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먼저 도래한 날은 언제입니까? 요 날이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이날 22세 법률행위를 했던 날, 그때까지는 취소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먼저 도래할 때 소멸합니다. 자, 취소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보았고요. 또 깊이 있는 내용들은 또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인문 강의 시간이니까요. 총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어떤 용어들이 있느냐, 그 정도만 지금은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그러면 또 나머지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